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였고 나는 그곳에서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어느 날 끝이 보이지 않는 퇴근길을 어렵게 지나 집에 도착한 날이었다. 문 앞에는 정체 모를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의아했지만 요즘 인터넷 쇼핑을 자주 했던 터라 배송된 물건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포는 아무런 발신자 정보도 없이 단지 내 이름만 휘갈겨 쓴 채로 놓여 있었다. 나는 소포를 집 안으로 가져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부엌의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소파에 앉아 한참을 TV를 보다 문득 소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그 소포를 열기로 결심했다. 소포를 열자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고 그 속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더 이상한 건 뒷면에 적힌 메시지였다. 기억을 찾으라 는 문구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회사에서 이 일을 동료에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내 이야기를 단지 장난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소포를 받기 시작했다. 매번 사진과 함께 오는 메시지는 점점 더 기묘해져 갔다. 어떤 메시지는 과거는 침묵하지 않는다였고 또 다른 메시지는 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소포에서 오는 불쾌한 냄새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게 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결심하고 경찰에 이 일을 알렸다. 경찰은 그저 누군가의 장난인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조심하라고만 말했을 뿐 아무런 진지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사진 속에 희미하게 내 얼굴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렸을 때의 나였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늘 보아왔던 익숙한 공간 속에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찍힌 사진. 나는 서둘러 사진을 들고 부모님 댁을 찾았다. 부모님께선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그 사진은 분명히 우리 가족이 잠시 살았던 오래전 시골 마을의 것이었다. 부모님은 그 시절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마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우리는 그 일 이후로 급히 이사를 갔다고 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진 속 사람들은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이상한 소포가 내게 배달되기 시작한 날은 바로 사건의 기념일이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었다. 다음 날 당장 짐을 꾸리고 오피스텔을 떠났다. 그곳에서 이사 온 후로 더는 의문의 소포를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난 그것이 경고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건에 얽힌 모든 것들이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짐작하지 못한 어떤 의도가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대단히 평화롭고 이웃 주민들끼리도 서로 자주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도 불행한 일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장소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집이 저렴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새로운 집에서의 삶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엌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릇을 옮기고 서랍을 뒤적이는 듯한 소리였죠. 처음에는 쥐나 작은 동물들이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사람의 움직임을 담아갔고 이제 부부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춘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잠들지 못했고 그 일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실뿐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부부는 수상한 기운을 정기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추위가 엄습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감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불쾌한 기분이 들어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자 부부는 이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옆집에 사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이 모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색 끝에 경찰은 집이 지하실에서 그들의 시신을 발견했고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모두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벽에 알 수 없는 손자국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이 이야기에는 당혹스러웠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집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를 불러 집안 곳곳을 점검하며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은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꼼꼼히 검사했지만 이상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히 위험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부부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도움말을 제공했고, 그중 한 명은 자신도 오래된 집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었지만 결국은 전문적인 심령 퇴마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이 해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부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 사람이 소개를 받아 퇴마사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퇴마사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확실히 떠도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 이곳에 묻힌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뿐이죠. 그는 부부와 함께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엄숙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을 마친 후 부부는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던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그 후로 그 집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부는 때때로 과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부부의 삶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의 첫 해를 회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애기는 검은 그림자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마치 도시 전설처럼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속삭여졌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무시무시하게 변해갔다. 서늘한 가을 저녁, 대학생 수연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어릴 적 놀이터에서 쫓고 쫓기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던 중 예진이 말했다. 너희 그거 알아? 우리 동네에 그 유명한 검은 그림자의 전설 말이야. 최근에 무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대. 준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거 그냥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믿냐? 어른들이 애들 무서워하라고 만든 얘기잖아. 그때 예진이 핸드폰을 꺼내들고 최근 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밤에 귀가하던 주민이 숲길을 지나던 중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글이 있었다. 그림자가 사람 형태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어. 그런데 뭔가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어. 분명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할 쯤 다시 느껴졌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지. 말이 끝나자 장난기 많은 민수가 말했다. 그럼 우리 거길 한번 가볼까? 얼마나 웃긴지 확인해보자. 반은 장난으로, 반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친구들은 결국 그날 밤 검은 그림자가 목격되었다는 숲길로 향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 위로 낙엽이 사각거리며 바람에 밀려갔다.
친구들은 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렇게 잠시 걷다 보니 갑자기 수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뭐지? 저기 뭔가 보여.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검은 형태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뚜렷한 윤곽이 없는 형태였지만 사람의 높이와 비슷했다. 준호는 손전등을 꺼내 그곳을 비추며 말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린 거겠지. 가보자. 그러나 빛이 닫자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그들의 주변을 감쌌다. 농담이지 마. 예지는 불안한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여기 정말 이상해.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친구들은 각자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발밑에 울리는 발소리를 느꼈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썽꾸러기 특유의 태세로 외쳤다. 멈추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돌아가자. 그때 멀리서 갑자기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동화에서 들리는 것 같은 멜로디로 아무도 그 출처를 알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떠도는 안개처럼 그들을 감쌌고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도망쳐. 수연이 소리쳤고 친구들은 혼비백산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숲길은 순식간에 스산한 미로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방향을 잃었다. 피리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침내 친구들은 호수 가장자리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흐릿한 달빛이 호수 위로 비치며 그림자의 움직임을 더 기괴하게 만들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드디어 그 그림자의 정체를 마주하게 된다. 호수의 중심부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물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초현실적이면서도 어딘가 비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이곳에 갇혀 있었던 영혼처럼. 이제야 알겠어.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무언가를 기억할 시간을 주었나 봐. 그 순간 피리 소리가 잦아들고 그림자는 흩어지듯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히 가라앉았다. 그들은 호수를 떠날 때 여전히 심장이 쿵쿵대고 있었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위로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곳을 떠돌던 이야기에 대한 이제는 비밀로 간직한 그들만의 진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숲길에 가지 않았지만 검은 그림자의 전설은 그날 밤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 각자에게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